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하태원인데요. 제가 생긴 거는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생겼죠. 예. 근데 절대 법 없으면 저 밥 굶어 죽습니다. 법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오늘 교회와 세상, 교회와 참여민주주의인데요. 아무런 제가 관련이 없는데 그냥 강연을 부탁을 받고 그냥 덜컥 수락을 했습니다. 뭐가 관련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참여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참여연대와 참여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참여연대가 1994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작년부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아마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염수정 추기경님 방에 가서 차도 마신 적이 있나요?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인권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장발장은행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 유치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09년에 43,199명이었는데요. 그래서 43199 운동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이죠. 작년에 출범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금을 내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300여 명 돈을 빌려드렸고 그러면 이제 돈을 내면 유치장 가지 않으니까 노역장 가지 않으니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열 몇 분은 완납을 하셨고 완납을 뭐 저희들이 기대한 건 아닌데 완납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 7천여만 원씩 이제 이렇게 가끔에 뭐 하여튼 갚는 분들이 있어서 그 돈으로 이제 다시 또 빌려드리기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모금은 한 7, 8억쯤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당에서 굉장히 많이 추기경님이 한번 국회에서 발언도 하시고 같이 가서 발언도 하고 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또 아마 많은 이 신부님께서 소개를 하셔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빌려주기도 하지만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벌금은 집행유예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징역형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데요. 벌금 못 내는 사람들 다 돈이 없어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다고 징역을 노역장에 유치가 되면 하루에 10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이면 30일을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마다 보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다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노역장에 가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일단 법으로 이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또 법 아니고 이제 규칙에 이렇게 분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분납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추경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런 인연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2009년에 또 되돌아보니까 강연을 한번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 때 공권력의 남용이 문제가 돼서 제가 공권력과 관련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부터라도 다녔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자료를 제가 자료집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신이 없어서 제가 교회도 모르고 뭐 참여 민주주의도 잘 몰라서 그냥 이 PPT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87년 체제와 30년이라는 이제 87년 민주화된 이후에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 그 다음에 그 참여 민주주의의 주체가 됐던 것들이 이제 시민 사회인데. 교회도 시민사회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와 시민사회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회와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제 생각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서 발언을 하거나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교회라 하면 민주 시민교육의 주체가 돼야 되는 것 아닐까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회 교리를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근데 사실은 조금 늦죠. 조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야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의 주체로서의 교회, 배움터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뭐 얘기할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뭐 없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다 한 번씩 들어갔다 온 분도 있고,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구별 연설을 번역한 걸 제가 보니까 그게 시민이라는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행동하고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고 참여하는 시민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은 그냥 종이에 쓰여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헌법이 현실화되려면 하여튼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잡을 게 있다면 신발끈을 졸라매고 조직화해라, 이런 말도 한 것 같고, 신발끈이라는 게 있죠. 요즘 아재 개그가 유행하잖아요. 신이 화가 나면 신발끈 뭐 이런 거. 선출직 공직자에게 실망했다면 당신을 드러내고 뛰어들어라. 출마하라. 끈기 있게 계속하라. 뭐 하여튼 여러분들도 뭔가 하여튼 뜻이 있다면 선출직에 도전을 해보라라고 하는 것이고, 요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민주주의 원칙을 잠식한다라고 하는, 소득 불평등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득 불평등 때문에 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해서 소득 불평등은 민주주의 원칙을 잠식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을 좀 해소시켜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정부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없냐면 소위 신자본 자유주의가 보면서부터 이제 양극화가 됐고, 시장의 모든 것들이 내에 맡겨지기 때문에 국가, 정부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없어지게 된, 힘도 없어지게 된, 그래서 소득 불평등, 민주주의 원칙을 잠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가 가진 자의 이익에만 봉사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증가, 이것도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주로 기득권층에 기여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기 때문에 아무리 기득권층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의 경우는 애써도, 그리고 뭐 투표를 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정치에 냉소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 수십 년씩 그렇게 정치를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진보적 가치 소비가 아마 이제 무슬림 뭐이라든지 뭐 이런 이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다양성이라는 진보적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민주주의라는 건 뭐 곧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변화를 이뤄낸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당신들이다, 국민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굉장히 딱 들어맞는 얘기들이 아닌가 싶어서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2017년 대한민국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만 3월 10일 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 역사가 열린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국정농단이고 헌정농단의 자태가 일단은 하여튼 파면으로, 대통령 파면으로 마무리가 됐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이제 지웠지만 법적인 책임은 아직 남아있죠. 뭐 내일 모레인지 내일인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꼭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거기에 보면 파면 결정에 보면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로 하는 혁명, 혁명이라고 하면 하여튼 폭력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피를 흘려야지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 2016년 겨울부터 10월 29일인가부터 지금까지
말로 하는 혁명으로 일단은 절반의 승리를 그런 주체들을 몰아내는 것에서 이 절반의 승리를 얻었고 다시 이제 민주주의와 정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울 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촛불 시민의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이게 나라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감탄으로 변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광장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적 동력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이제 광장의 목소리들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재가 탄핵 결정, 물론 뭐 헌재가 이 촛불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야말로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오게 한 것에는 촛불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동력이 돼서 움직였다, 정치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고 광장의 목소리는 더 나은 삶,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아니었나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보통 이렇게 삼각형 정도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밑에는 적고 위에가 많아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이고 지금 아마 10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고 14%가 되면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인데 곧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고 출산도 출산율은 아마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 1.19 이러다 1.24 이렇게 이제 높아진 것 같은데 2.1인가가 이하이면은 저출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2명도 낳지 않나 1명 겨우 낳게 되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 40상 아이는 30만인가 결혼이 30만 상 아이 출산은 40만 이렇게 이제 돼서 옛날 아마 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50 몇 년생인데 그때 출산은 아마 엄청나서 100만이 넘었을 겁니다. 그때 가장 많았을 때. 그래서 그저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합심리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3부제를 했다 이런 2부제는 들어봤는데 3부제도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한 반에 2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이제 그래서 밑에 생산 가능한 인력들이 줄다 보니까 이제 고령인들을 돌봐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다문화 인공지능의 정보사회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위험사회라고 하는 것,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윤을 생명보다는 이윤을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도 그렇지만 기업에게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쓰다 보면 규제를 완화하고 생명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상당히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다 느슨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사회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양극화로 팍팍한 시민의 삶을 개선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광장의 목소리였고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평등 사회로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국민주권이 실현된 것인데 권력은 좀 나누고 시민들은 좀 참여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엄청난 결과를 얻어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조금 힘들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권력은 좀 나누고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들이 정치 권력이나 검찰 권력이나 아니면 재벌 그리고 언론 이거 하나도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인데 그런 권력은 좀 나누고 시민들은 좀 참여하고 감시하고 하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촛불 광장의 목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폐청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검찰, 재벌, 언론 개혁 하여튼 각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정치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해야지만,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견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행정부나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배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비판하는 게 여당 의원들이 할 일은 아니다, 뭐 이런. 그런데 여당 의원이든 아니든 국회는 견제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닐까 싶고, 검찰의 경우도 그렇죠. 검찰의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4년에 세계일보의 문건 파동이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 찾아라라고 하니까 검찰이 유출한 사람만 찾아내서, 사실은 그때 조금 겁을 줬으면 정말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금만 밝혀서 겁을 줬더라면 조금 달라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 굉장히 힘을 가졌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도 아무런 견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뭐 대통령은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만, 유출한 사람들만 책임을 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론도 뭐 제대로 제4부로서 동상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사법 말고 이제 제4부로서 언론이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론도 뭐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성장 만능 신화에서 벗어나서 공생하는 경제 사회를 구축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광장의 요구들인데, 그 코앞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당겨진 대선에서 그런 것들이 짧게는 가깝게는 그게 실현돼야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의 정부들이 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실현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은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대선은 혁명의 연장선에서 치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보면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의 꽃은 후보자, 유권자들의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책을 검증한다든지 후보자를 검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앞으로 선거법이 좀 개정이 돼서 선거의 꽃은 유권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조금 선거가 너무 앞당겨져 있어서 이건 하고 있지 못한데, 이제 저가 몸담고 있는 참여연대라든지 선거법과 관련된 단체들이 이제 이걸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권자로서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사이의 간극, 즉 이제 대의민주주의인데, 이번 촛불 광장 아니면 그 이전에도 뭐 촛불이 여러 번 켜졌었고,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시민 필리버스터가 있었죠. 그런 걸 보면 시민들이 하여튼 직접 참여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하거나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온 것이 아닐까. 저는 2번 빠지고 다 광장을 지켰는데요. 그때 보면 시민단체들이나 뭐 노동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참석한 사람, 조직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온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이 어떤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하여튼 주권자로서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여튼 직접 민주주의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사이의 간격을 좀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굉장한 경험을 한 거죠. 스스로 선출한 권력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써 하는 혁명으로 경험한 시민이고 유권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이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고, 정치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등 어떤 권력이든 백성은 무리고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군주민수. 이게 이제 교수들이 뭐 조금 배웠다고 하여튼 매년 올해의 한자 성어 뭐 이런 거, 사자 성어 이런 걸 하는데, 작년에 하여튼 이걸 군주민수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배를 뒤집어서 내가 순탄하게 가기도 하지만 하여튼 배를 뒤집어서 권력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되새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87년째 30년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만 정리해보면 하여튼 절차적 민주화는 이루어진 거죠. 대통령을 직선하는 방식으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군사 독재의 장기 집권 청산하고 이제 절차적 민주화. 그러나 내용적 민주화는 사실은 이루어져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헌법에 보면 지금 논란이 경제 민주화 개념이라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언론 자유 보장이나 최저임금제, 구속적 부심사 제도라든지 사법부 독립, 헌법재판소 설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뭐 이런 방법들은 상당히 제약되었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때의 최대의 목표는 어떻게든 독재를 타도하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청원제도라든지 국민 소환제도라든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을 소환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흡하게 됐고 법제도 개혁의 걸림돌인 국회 여전히 그렇게 이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법이 바뀌어야지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이제 잡고 있으면 사실은 제대로 개혁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개헌 얘기인데 이제 개헌을 당장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아마 조금씩 지금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얘기되는 것은 이제 정부 조직 형태죠. 의원 직전부제로 할 건지 대통령제 하지 말고 다른 걸 할 건지 5년 할 건지 4년 중임할 이런 것들이고 더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기본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논의가 돼서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부재 하여튼 결선 투표 하지 않으니까 한 70% 하나의 70이겠죠. 70% 선거해가지고 그 중에 과반수 얻으면 한 30몇 %밖에 얻지 못하고 유권 전체 유권제. 그러니까 이제 정당성이 없으니까 결선 투표를 하자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소선거구제 때문에 한 표라도 이기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의가 생기는 것이어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문제고 그랬죠. 국회의원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말끝마다 자기들은 국민의 대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하죠. 그래서 예산 많이 따오면 그 다음 4년이 또 보장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지역의 대표를 뽑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좀 확대하면 하여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훨씬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각 전문 영역들 아니면 이 집단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좀 더 국회가 이제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너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식하죠. 조금 유명해지면 다 국회의원 되잖아요. 조금 유명해지면 국회의원 됩니다. 제가 특정 집단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유명해진다는 게 뭐겠어요?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죠. 언론에 자주 나오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한 5년 전 이전까지는 TV에 자주 나왔습니다. 토론회도 나오고 인터뷰도 나오고 요즘은 이제 힘들어서 잘 안 하고 머리가 너무 하얘니까 이제 또 별로 오고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광장 엊그제 마무리하는 이 지지난주에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또 인터뷰를 또 그냥 지나가는 행위 이런 식으로 인터뷰도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전문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치를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거죠. 뭐 선거 투표도 18세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몸에 밴 사람들이 결국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비례대표제가 확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집권 여당의 상하 수직관 인계가 있어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권 교체를 위한 야당의 대결과 정쟁 구도가 계속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제 정치권이어서 국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냉소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와 87년 체제가 된 후에 87년 이후에 이제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됐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시장 논리가 민주주의 원리를 잠식하다, 침식하다 보고 그렇고, 또 시장 참여와 시장 경쟁이 참여 민주주의를 잠식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규제력 약화로 국가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참여를 봉쇄한 대의제 정치제도에 대한 저항, 그래서 이제 민주화 이후에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좀 참여해보자라고 하는 소위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뭐 참여는 민주주의의 뭐 본질이죠.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제 투표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닌데 지금까지는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다. 이제 일반 시민들은, 주권자의 국민은 하여튼 투표로서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 구성은 일상적으로 폭넓게 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참여는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투표행위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 투표행위일 수 있고, 집회 시위라든지 청원 서명 캠페인이라든지 조직 설립해서 가입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생활 공간에서의 참여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광장에 나와서는 민주주의가 곧 실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민주주의가 우리 몸에 와 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일상에 돌아가 보면, 자기 일자리에 가보면 벌써 위아래의 어떤 비민주적인 요소, 상하 위계 뭐 이런 것들이고, 집에도 뭐 가부장적인 요소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여튼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광장의 목소리가 하여튼 일상생활에까지 좀 침투해서 일상 속에서의 어떤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가 좀 실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이제 바람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양한 시민운동들이, 이런 뭐 평화나 환경이나 노동, 이제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 70년대 이런 때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는 87년 이후에 이제 90년대에 와서 이런 운동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민단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참여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주고 참여연대 94년에 출범을 했고, 경실련이라든지 환국운동연합은 좀 더 일찍 됐죠. 경실련이 아마 89년 이제 조금 더 일찍 됐고, 환경운동연합도 저희보다 조금 먼저 됐고, 민주노총도 95년인가 했고, 뭐 생협, 그 다음에 지역의 풀뿌리 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소위 참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 운동들이 좀 발화했고 또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와 시민사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섹터로 사실은 분류를 하죠. 국가,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국가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국가기구라든지 정책 결정하고 정당이나 공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부터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영역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이제 바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로부터 정치도 소비하고 재화 서비스 소비하는 그런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에 놓여 있는 것이 이제 시민사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대표적으로 교회, 그 다음에 학교, 노동조합, 법률, 각종 문화 영역에 속한 자율적인 사적인 결사체를 우리가 시민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어떨까라고 하는 건데, 국가 권력이 강하면 시민사회는 뭐 그만큼 축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반비례하는 형태가 되는데, 해방 이후에 시민사회가 부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적 국가기구, 반공 이데올로기가 있던 그런 때는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한편으로는 활발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억눌려 있을 그럴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때 시민사회 내 민주 세력의 저항들이 있어서 결국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이 돼서 시민사회가 이제 좀 성장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시민사회가 이제 분화돼서 거의 다층적인 어떤 구조들을 갖고 있게 된 것이고, 비정부 단체의 시민운동을 시민사회가 이제 성장해, 아까 말씀드린 참여민주주의라든지를 포방한 어떤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단체들의 시민운동은 이제 시민사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2000년 이후 보수 시민단체 부상으로 보수 이념 갈등이고 진영 논리. 제가 여러분들 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연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제 간추린 사회교류를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우리 헌법에 있는 내용들 딱 돼 있기도 하고, 하여튼 국가가 무슨 이렇게 하면 막 저항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들고는 하네요. 근데 이걸 주최한 데가 저희 평화위원회 아닌가요? 그렇다면 추 의원님께서는 정의구현 사재단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죠.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00년 이후에는 보수 시민단체가 부상해서 보수 이념 갈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진보 진영 논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계기가 된 것이 2000년대 낙선운동, 진보 시민단체들이 해서 낙선 운동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게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와가지고 보수 쪽에서, 보수 언론에서 이제 좀 편향성을, 진보 시민단체 어떤 편향성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진보 단체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위기 담론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 이제 그때 경실련의 무슨 칼럼 대필이라든지 무슨 환경운동연합의 어느 분의 공급 유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더 좋은 공격의 대상이 돼서,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보수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뉴라이트 이런 보수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들이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진보와 보수의 갈등 이런 것들을 누가 조정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대통령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떤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박근혜, 우리라고 붙이기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51.6%를 얻었잖아요. 51.6%의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만 이렇게 감싸다 보면 하여튼 이념 갈등은 이 보수 이념 갈등은 진보 보수 이념 갈등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대통령으로서는 국가 전체를 통할하는 자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어떤 이 갈등들을 좀 조정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다시 물론 비단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전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참여연대도 이제 보수 진보 성향의 정부의 이제 편향성이 있는 것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서 요즘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권의 무슨 자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정부의 돈을 1원도 받지, 요즘 1원이 유행하잖아요. 1원도 안 받았는데 통장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 돈을 1원도 안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내는 15,000명이 내는 회원 회비로 1년을 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이제 중립적으로 편향적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이제 정부를 저희들이 하는 일이 주로 권력을 감시하는, 이제 언론은 빼고 너무 뭐 저희들이 많이 그래서 권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재벌 이런 쪽에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뭐 결국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2000년 이후에는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교회도 물론 이제 가톨릭의 경우에 이제 이전부터 조금 보수적이었다가 김수환 추기경님 뭐 그때부터 조금 진보적이었다가, 하여튼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아마도 정부로부터 어떤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트라우마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보수적인 쪽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태극기 집회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단체들이 주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2000년 이후에는 그런 이념 갈등들이 상당히 커져서 사실은 촛불광장 이후에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인데, 이게 뭐 쉽지 않은 일이죠.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 민주주의 핵심이 이제 아까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 진보든 보수든 다 관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경우는 관용을 하지 않고 꼭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뭘 하여튼 하여튼 종북이라고 딱지를 붙이거나 무슨 하여튼 아니면 꼴 보수 뭐 이렇게만 붙이거나 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여튼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증폭이 되는,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평등한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비판적 담론 형성에 참여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여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참여를 통해서 시민을 책임감 있는 정치적 주체로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민주적 시민의식이 이제 내면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귀속권과 결속력이 강화돼서 사실은 이제 사회 통합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바로 관용이다라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여를 통해서 사회 정의와 공공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톨릭 교회의 참여 민주주의를 한번 살펴보면, 민주화 이전의 가톨릭 교회의 역할, 70년까지는 보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해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교회의가 제가 그래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바티칸 공의회의 교리 실천을 촉구하는 우리 주교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교회의 직무다. 이런 참여하는 것이 직무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교리를 실천할 수 하도록 촉구하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69년 김수환 추기경께서 임명되면서 사회운동 참여의 전환점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정의평화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결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많은 운동을, 직간접적인 운동을 해서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해 왔던 시민사회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한계인데, 교회가 이 참여민주주의 한계인데, 외국의 경우는 종교정당들이 다 있죠. 종교정당들이 있는데, 우리 경우는 종교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돼요. 하여튼 제도권에 진입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게 아마 외국하고 좀 다른 것은 외국의 경우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는 또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하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하나로 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정당이 탄생할 수 있고 할 텐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아서 종교 정당들이 만들어졌으면 좀 또 달라졌을 수 있을 텐데, 제도권 진입에 실패한 것들도 있고, 이제 언제부턴가 민주운동 네트워크 중심에서 좀 더 가톨릭 교회가 좀 멀어져 가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종교의 사회 참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갈등이 있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큰 이견이 없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런 문제들, 경제 민주화 문제, 하여튼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노동의 어떤 유연성이, 하여튼 해고가 쉽고 하는 이런 비정규제 이런 거에 관한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문제,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같은 국가 안보 문제, 통일 문제, 북한 대북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는 조금 교회 내에서도 이견이 합치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견과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참여가 조금은 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데요. 굉장히 높은데 왜 이 모양일까? 그 다음에 신도도 불교, 천주교, 개신교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럴까? 이런 의문들이 사실은 드는 거죠. 저희가 제일 밑에도 썼습니다만은 전통적 교육 기능의 담당자로서의 교회인데, 교회와 학교와 가정교회가 전통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도 아니면 절이든지 하여튼 종교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열은 엄청 높죠. 대학 진학률을 보면 외국의 경우는 큰 나라들도 저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막 70, 80%, 80% 정점을 찍은 때도 있고요. 지금은 아마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 60년대 이럴 때는 6%,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신도수가 50%가 넘는데, 이념 갈등이나 종교 갈등이나 사회 갈등은 굉장히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의 주체로서 교회가 일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배움터로서 교회가 돼야지만 하여튼 그런 갈등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 사회 통합 수준을 보면 하여튼 29위, 빈부격차, 여성차별, 노인 빈곤을 포괄한 사회적 포용지수, 사회적 포용지수는 완전히 그러니까 차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차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인 빈곤을 하여튼 우리나라의 범죄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시나요? 1년 하루에 하는 말씀.
살인이나 강력 범죄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언론에 그렇게 이제 등장하니까 그런 거죠. 국가가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뭐 범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 지금 당장 세월호 문제도 생명보호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방기하는 거죠.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노인들의 경우는 이제 빈곤 때문에 그런 거죠. 청소년하고 맞먹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경쟁에 몰리면 결국 그걸 하게 되는 많아지고 이런데 이제 국가가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1년에 뭐 만 몇 명이 자살로 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사실은 선진국인 것이고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시민 이제 국가는 뭐 사실은 최근에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성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가져라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사회 복지와 관련돼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이념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 생명보호라든지 아니면 사회 복지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교회가 정말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회교리 내용을 제가 뭐 그냥 대충 봤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함께 뭐 좀 토론도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소규모의 그룹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고 마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가 혼자 공부해서 할 수 있는지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그만 규모라도 힘을 합쳐야 배운 것들이 이제 실제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뭐 생활 속의 참여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의식은 반비례. 신학식들이 제가 하여튼 너무 오늘 뭐 명예훼손적인 발언일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사회의식은 좀 떨어지는 이렇기도 하고 대형 교회화가 되고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은 또 반비례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문제는 정교 유착과 선거 때마다 무슨 조찬 기도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선거 때 보면 지난 총선 때도 성소수자 문제 가지고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개신교 교회들이 그냥 이 후보자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물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암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교회의 정치 집단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인데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여서 하여튼 교회가 이런 민주 시민 교육의 주체 배움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 교육 기능 담당자로서 그 학교 가정 교회가 잘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은 좀 민주주의가 발전이 더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가정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학교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교회는 그냥 믿음으로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나 성당이나 하여튼 신도수를 얼마만큼 드릴 것인가 이런 관심을 또 많이 갖기도 하고 교회를 얼마만큼 크게 질 것인가 대법원 앞에다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의 국민들의 민주 시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보면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지식은 굉장히 뛰어날지 모르지만 일반 생활을 하는 생활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지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배우지 않는 거죠. 집에서도 뭐 일도 안 하잖아요. 부모들은 뭐 공부만 해 뭐 이렇게 가는 것이어서 이제 그런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성인이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교육은 뭐 한참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학교, 가정,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는 민주 시민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런 질문들이죠. 이제 법치국가에서 교회 공적 사회적 책임은 보니까 하여튼 사회 교리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교회의 정치적 임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고 헌법 안에서의 교회 임무,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도는 특별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가? 일반 시민하고 달리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가? 가져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가톨릭 사회교회가 제시한 원리와 가치가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존중,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공공선의 원리, 저의 보편적인 목적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이게 이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들하고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현해 나가야 그야말로 헌법이 살아있는 헌법.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양피지에 불과한 헌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헌법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소위 뭐 근본주의 아니면 신본주의 이런 입장들이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런 데에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나 이걸 굉장히 또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성소수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서는 사실은 살아있는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게 아닐까. 굉장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아있는 성경이 되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바로 가톨릭 사회교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법학하고 신학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법학하고 제가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학하고 신학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유사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 막 근과 옥조로 여기나요? 계명, 성경이죠. 그렇죠? 우리는 법학을 하는 사람은 법전이죠, 법전. 법전에 쓰여 있는 게 이게 법전에 뭐라고 쓰여 있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어로는 도그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그마. 도그마라는 게 이제 그 규정이나 뭐의 의미를 캐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그마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그마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여튼 쓰여져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하여튼 지금 현재에서의 의미가 아니고 아주 쓰여졌을 당시를 막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는 것. 근데 이제 법전 해석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야말로 입법자가 그때 만들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보는 해석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법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전도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 해석을 제대로 해야 법이 살아있는 것이고 성경도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근본적인 가치로서 진리, 자유, 정의, 사랑 이런 말들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상 속의 생활 민주주의가 착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하여튼 뭐 거창하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생활 속에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같은 것들 뭐 이게 이제 광장에서는 하여튼 뭐 민주주의가 곧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이고 뭐 이렇지만 막상 또 자기 일상에 돌아가 보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노조 조직률 같은 것들도 보면 그래서 이 광장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런 실망을 하는 거죠. 당장 이제 직장에 가면 창업장에 가면 비민주적인 요소들 광장에 나와서는 엄청난 민주성을 발휘했거든요. 내가 목소리를 지르니까 뭔가 바뀌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했는데 직장에서는 결국은 뭐 노사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상하의 위계 속에서 이제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경험하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광장에서 얘기했던 민주주의가 각 작업장으로 퍼져나가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퍼져나가든지 아니면 교회로 퍼져나가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가 조직이 돼야 이제 기업 독재를 견제하기도 하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해서 어떤 기업이 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같은 것들이 이제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도 뭐 상하의 위계 속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학생들의 경우도 그렇죠. 학교에서는 뭐 전혀 이런 교육들을 하지 않아요. 전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런 교육들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 인권 뭐 이런 것들은 뭐 무시되기 마련이고 뭐 최근에 와서 학생 인권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학교는 권위주의적인 어떤 훈육의 장소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공교육기관에서의 이 민주적 시민교육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만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시민으로부터의 도덕적 지지를 받고 하여튼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가톨릭 교회가 그래도 시민적 지지를 굉장히 많이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으로부터의 도덕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적 행위의 형태로서 현실 참여 활동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하여튼 사교리와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또 생각을 해본 거니까. 그 다음에 진보 보수의 진영 논리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뭘까? 옳은 길인가? 정의로운 길인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제목도 교회와 세상입니다만은 하여튼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길인가? 뭐 이런 물음들을 좀 해가면서 이 종교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회교리를 읽으면서 가장 와닿는 구절이 이거. 정치 생활의 토대와 목적은 결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이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그 진영 논리가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민생 복지라든지 아니면 남북의 문제라든지 저는 이런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이 보수와 이 진보의 어떤 이념 갈등의 문제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군축 평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권의 문제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하여튼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고 토론하고 하시면서 좀 생활 속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